안녕하십니까. 예, 요약집 25페이지예요. 요약집 25페이지. 이제 세법은 과세 요건을 잘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래서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 하고요. 부가와 징수,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걸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금 세 가지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러분들 이렇게 과세 요건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한두 문제씩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만 공부를 잘해도 3-4문제는 맞습니다. 자, 우리가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산출, 세액이라 하는데 우리가 과세표준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뭐를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 요약집 보시면 25페이지 보시면 취득식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건설 공사가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되면 이 완성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승계취득, 원시취득, 불문한 모든 취득 납세무 있으니까 이 취득가액에 몇 프로 적용됩니까? 2.8%죠.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취득이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건설공사를 할 때 내 돈만 갖고 하지 않고 채무도 들어가잖아요. 맞죠? 이런 채무에는 뭐가 발생해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이런 이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건설공사 하는데 접대비도 들어간다면 접대비도 당연히 건설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 완성된 이후의 이자 비용 등은 당연히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이때 완성된 이자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설자금 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는데 완성되는 시기를 사용 승인 시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등기 시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입주 시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즉 뭐에 따라서? 취득 시기에 따라서 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취득가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알아야 취득가액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어제가 6월 1일이었죠. 6월 1일은 세법을 공부한 사람한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날이죠. 뭐죠? 6월 1일이 뭐였지?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맞죠? 그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누가 돼야 되죠? B가 져야 되겠죠. 이때 매매가 이루어지면 누가 져야 되죠? 매도자가 져야 되겠죠. 6월 1시점에서 판단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5월 31일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고 6월 2일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라면 이때는 계약서상으로 해야 돼요? 사실상으로 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또 계약서상이에요? 그런 말 하니까? 결국 취득 시기를 계약서상으로 할 거냐 사실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납세무자가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뭐를 먼저 알아야 된다? 취득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할 건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취득 시기는 단순히 취득가액을 크기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에 재산세 납세무가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 건물의 취득 시기는 건물 완성 시기는 언제로 보냐면 사용 승인서 기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사용 승인서 기준이 만약에 2016년 5월 31일인 거하고 2016년 6월 2일인 거하고 기부를 해보면 자 16년도에는 이 건물 재산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6월 1일 전에 소용 승인됐으니까. 이건 있다 없다? 이건 없겠지. 결국 취득 시기가 5월 31일이냐 6월 2일이냐에 따라서 취득 시기에 따라서 그 건물의 재산세 납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취득 시기 문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중요하다는 것만 알지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는 거 아셨죠? 선생님들 25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울 거냐 취득세의 취득 시기를 배워야 될 거야.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 시기인데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실질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 취득은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실질 취득은 크게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 무상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법의 시험 문제는 이 유상승계 취득이 기준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기준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25페이지 보시면 이런 유상승계 취득이 있어서 이게 객관적 취득이냐 아니면 그 외의 취득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이면 언제 아니면 언제예요? 사실상의 잔금일 아니면 등기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면, 즉 객관적 취득이 아니라면 이제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25페이지 보시면 사실상 잔금일로 해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일로 해되는 경우 뭐가 있습니까? 국수 공판장 또는 국외공판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매매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하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 문제가 틀려졌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객관적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언제로 판단하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객관적 취득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판단해서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객관적 취득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즉 25페이지 보시면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뭐가 있다? 국, 수, 공, 판, 장이 있죠. 그래서 국은 뭐예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수,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 공매에 의한 취득, 판, 판결문에 의한 취득, 장,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이다. 그래서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객관적 취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이건 뭘 뜻하는 거죠? 객관적 취득이라는 거죠. 자, 개인 간의 거래예요.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객관적 취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법인과의 거래였다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면 이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법인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였다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 여기 장자인데 이 장자가 다시 한번요. 국외공판법이라고 했던 것은 이 장자는 법인장부만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장부만을 말하는 것이지 뭐는 안 된다? 개인 사업자의 장부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거고요. 아셨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 판결문이잖아요. 자, 써두세요. 25페이지에 판결문에 있어서 제외됩니다. 제외. 뭐가 될까? 자, 뭐가 제외되냐면 판결문 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뭐 한다고요? 제외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럼들 다시 한번 결정해보면, 자, 취득 시기, 특히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면 돼요. 맞죠? 근데 그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할 건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할 건가의 문제일 텐데, 자, 다음으로 정하는 취득,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객관적 취득이라 하고, 이런 객관적 취득은 언제가 된다? 국수 공판장이 되고,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객관적 취득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한 페이지 2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6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뭐가 되지 않았으면,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상 잔금일로 돼.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이 경과된 날로 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문제. 자,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일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의 등기 등록 시에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 시기로 한다. X죠? 아무리 객관적 취득이어도 등기 등록이 먼저 되었다면 등기 등록일로 해야 되는 거다. 잊지 마시고요. 자, 또 하나. 문제는, 자, 여기 있습니다. 계약일이 있는데, 만약에 뭐가 되지 않았으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이 되는 날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OX. 5죠. 왜요?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원래는 언제까지 가야 돼요? 60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60일 되는 날 이전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등록일이 돼야 되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 등록일이 되는 거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객관적 취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응? 객관적 취득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유상 취득인데 그 중에서 무슨 취득이 있어요? 연부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셨죠? 여러분들 연부 취득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한전 부지가 있어요. 삼성동 한전 부지를 12조에 샀답니다. 근데 12조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으니 만약에 3조씩 4년에 걸쳐서 지급하기는 조건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부도 유상이에요, 아니에요? 연부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을 연으로 지급해서 나눠서 취득할 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런 연부 취득은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부 취득은 각각을 취득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들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취득세를 빨리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연부금 지급일을 판단식으로 하겠는데, 거기에 확신이 드는 이유가 만약에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아직 연부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연보취득일 때는 언제가 된다고요? 연보취득일 때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할 거고요. 이런 사실상 연부금 지급 이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이해하셨죠? 다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조금만 더 세세하게 본다면 이 연부금 지급일은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무슨 날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출문제도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은 이 유상승계 취득 시기가 99.9%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살상의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계약서당 잔금일과 지급일 이쁜 날.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그럼 뭐하고 뭐만 비교하면 돼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어요. 그럼 뭐하고 뭐만 비교하면 되죠?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비교하면 되죠. 개인 간 거래예요.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어요. 계약사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비교하면 되겠다. 재산세 납세무자 판단할 때도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법인과의 거래다라고 한다면 무슨 날 기준으로 하면 되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를 판단하면 되고, 개인 간 거래소 판단한다면 계약사상 잔금 지급일로 납세금을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간의 거래로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면, 문제가 개인 간의 거래로서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건 객관적 취득이다 아니다. 객관적 취득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무상취득인데, 무상취득일 때는, 상속일 때는 언제예요?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고요. 증여일 때는 계약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개시라는 표현은 어디만 쓰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쓰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만. 아셨죠? 그러니까 점유 뭐라고 해요? 점유 개시라고 하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도 하나의 뭐가 된다? 법률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원시 취득 중에서도 다른 거 보지 말고 원시 취득 중에서 건축이 있어요. 건축. 응? 그래서 이 건축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의 취득 시기는 보존 등기일이 아닙니다. 아셨죠? 언제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에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에요. 아셨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되,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뭐가 됐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도시개발법 배우고 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고 나서 생각나는 단어 하나. 응? 도시개발법 배우고 나면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 다음날. 응? 다음날 기억나죠? 응, 예. 그래서 언제가 된다? 한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에요. 왜? 다음 날이 뭐지? 효력의 발생 시기니까. 알겠죠? 취득 시기도 다음 날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도시개발법,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뭐가 있다면, 사실상 사용한 날 있다면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무슨 날로 한다? 다른 날로 하겠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옵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답으로 나오기가 힘든 문제예요.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셨죠? 이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간주 취득은 언제가 되죠? 간주 취득은 변경일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하겠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 응? 그래서 취득 시기, 여러분들 취득세의 취득 시기 이해하셨죠?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취득세의 취득 시기에서 한 문제 나와야 하셨죠? 딱 보기에도 한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온다면 어디서 나온다? 유상 승계 취득에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우리가 취득 시기 왜 배웠어요? 취득 시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취득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계산이 돼야 돼요? 취득 시기가 알아야지 정확한 취득 가액의 크기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 시기예요. 취득 시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은 취득세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저번 주부터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고 과세 요건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게 뭐 곱하기 뭐 하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는 거 요거를 배우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세 표준에 뭐를 배우기에 앞서 과세 표준에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뭐를 배웠다? 취득 시기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아셨죠? 취득 시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 자, 요약집 몇 페이지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 28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28페이지도 보시지만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거랑 같이 좀 보세요. 1페이지 지금부터는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28페이지는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여러분들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실질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어느 당시에 가입을 한다고요? 취득 당시 가입을 한대요. 어느 당시 가입을 한다? 취득 당시 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김상조 총리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다운계약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이게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겼잖아요. 맞죠? 그럼 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람 치고 다운계약서 안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를 알아서 해주고 등기 전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법무사 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법무사 분들이 알아서 신고를 뭐 했다? 다운해서 했을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2006년 이후에 다운계약서 같은 걸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 불법이고 안 되지만 그 이전에 2006년 이전의 어떤 그것은 다운계약서는 이건 실질적으로 관행이고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은 뭐예요? 원칙이
신고가액이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원칙이니까? 신고가액이 원칙이야. 신고가액이 원칙. 아셨죠? 그래서 2006년 이후에 따온 계약서는 완전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이지만 2006년 이후에 신고가액은 2006년 이전의 어떤 신고가액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치고 그 따온 계약서를 안 썼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본인이 쓰고 싶지 않았어도 법무사가 알아서 그렇게 신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따온 계약서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이걸 검증을 제때를 대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원칙은 무슨 가액이다? 신고가액이야. 웃기죠?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야.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아셨죠? 다만 그 신고에 마지노선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무슨 가액이다?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인데 시가표준액은 왜 하느냐? 자, 시가표준액인 게 뭐예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무슨 가액이죠? 공시가액이죠? 이렇게. 그래서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시가격 이상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가 없거나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이 되었거나 맞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 자체는 안 했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어디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에 미달 시에는 무슨 가액을 해라? 시가표준액을 해라. 다만 특례에 있어서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해야 되죠? 반드시 살상가액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반드시 살상가액을 하는 경우는 무슨 취득이라 합니까? 객관적 취득이라 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살상가액으로 한다는 본래의 의미는 뭐지? 여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반드시 살상가액을 하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디에 미달하여도? 시가표준액에 미달 시에도 무슨 가액을 한다? 사실상 가액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그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그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할지 시가표준액으로 할지 사실상 가액으로 할지 요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 무상일 때는 무조건 무슨 가액을 한다? 무상일 때는요 이러한 저러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100%예요. 무상 취득일 때 무조건 시가표준액입니다. 뭐 신고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무상이 취득에 소요된 비용 자체가 없어요. 아셨죠? 무상 취득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판례는 계속 반복적으로 무조건 무슨 가로 하도록 한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역시 오늘의 하이라이트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객관적 취득이 중요하겠죠? 객관적 취득이 중요합니다. 제가 1페이지 우측에다 써놨어요. 자 거기 객관적 취득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국, 수, 공, 판, 장이 있죠? 자 국은 뭐예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수, 수입에 의한 취득, 공, 공매에 의한 취득, 판, 행정업무에 의한 취득, 장,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이다. 국외공파법, 국수공원장. 수당 가지 말고 외우세요. 자,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뭘 받았다며? 검증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 취득해서 양도했어요.
갑이 취득해서 양도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실가가 3억인데요. 실가가 3억인데 신고를 1억으로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뭐가 원칙이니까? 신고가액이 원칙이라 했잖아요.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자, 그럼 양도를 했어요. 양도가액이 5억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죠? 취득가액은 갑이 나라면 갑이 나라면 3억이죠. 맞죠? 근데 갑이 너야. 갑이 너라면 1억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 그냥 우리 법대로 하죠. 법대로 하면 3억이 1억이에요. 법대로 하면. 아니, 취득가에. 법대로 하면 3억이지. 우리나라 법이 이래요. 자, 취득할 때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지방세법 규정 적용받죠.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죠.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은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양도소득세는 실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기가 쉬웠어. 세금 없이. 법대로만 해도 자동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 절세가 될 수 있잖아요. 탈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 취득이 되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하겠다?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가가 있었더라도 당신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1억으로 했으면 이거를 무슨 가액으로 인정하겠다? 사실상 가액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가 3억이라고 하는 거 반대로 증빙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만들고 등기법을 개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를 등기부에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기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고가 되면 실제 거래가액에 불구하고 이 금액이 뭐가 돼요? 사실상 가액이 돼요. 양도세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무슨 가액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제도가 2006년에 생겼는데 그 2006년 이후에는 오히려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오히려 업계약서가 많이 더 유행을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인지 이유로 여하를 막론해 그 금액을 물어보겠다. 무조건 사실상 가액으로 볼 거야. 사실상 가액으로 봐야지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 너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이 되면 국수공판장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검증을 받으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보겠다? 사실상 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그 취득 시기도 언제가 되죠? 취득 시기도 사실상의 잔금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사실상 잔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5가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맞죠?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객관적 취득인 시기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이때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겠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보겠다. 다만 이런 객관적 취득에서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방금도 썼잖아요, 그렇죠? 뭐 있어요? 판결문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된다 그랬죠? 두 번째 또 뭐가 제외돼요? 검인계약서나 공정 증서상의 금액도 제외되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외를 하겠다는 게 뭐예요? 제외를 하겠다는 것은 이 조소단위 가액이 무엇보다 크다면 시가표준액보다 크다면 뭐가 되죠? 조소단위 가액이 되겠죠. 하지만 조소단위 가액이 무엇에 미달된다면 시가표준액에 미달된다면 이때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뭔데 그러는 거야? 왜 제외되지? 판결문 중 화해폭이 있나 의제자격이 뭐고 검인계약서 공정증서의 뜻이 뭐야? 여러분들 얘네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그 재판을 하러 가면요 판사가 먼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서로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화해가 됐어. 다행히. 그럼 화해가 됐다면 그것이 문서화 돼야 되겠죠. 그 화해조서가 작성이 되고 그 화해조서가 제출이 돼서 그걸 판사가 인정을 해주면 그 권리나 의무의 관계가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얘네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얘네는 국가나 법원에 제출된 문서예요. 국가나 법원이 가액을 결정한 게 아니고 국가나 법원에 제출된 문서야. 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인도 상호간의 계약서를 그냥 지자체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공정증서도 법원이 제출한 문서일 뿐이야. 국가나 법원이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객관적 취득에서 뭐 하겠다? 얘네들은 제외하겠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객관적 취득인 것과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것들 다시 한번 비교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여러분들 딱 보기에도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 정도 기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신고가액으로 할지 시가표준액으로 할지 사실상가액으로 할지 요것만 결정하면 돼. 객관적 취득이냐 아니냐만 중요하면 돼요. 객관적 취득이면 어떻게 되고 사실상가액이 되는 거고 객관적 취득이 아니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자, 원시취득인데 원시취득은 건축입니다. 자, 건축 중에서 여러분들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 어떻게 내죠?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사실상가액으로 하는 거죠. 근데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무슨 금액으로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이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 법인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개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의 취득세 부담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게 다른다는 것까지 인정하겠어. 그건 누가 크죠? 이게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오히려 개인의 취득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실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거기 우측에 가로 2번에 보시면 박스 바로 밑에 괄호 2번 찾으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에서 몇 프로 입증되면 90% 입증이 되면 무슨 가액을 한다? 사실상 가액을 한다. 보셨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법인과 개인이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결국 누구의 세금 부담이 세다? 개인의 세금 부담이 더 세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건축주여도 대부분 건설업자한테, 건설법인한테 도급을 주어서 건설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읽어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 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몇 프로 입증이 되면 90% 이상 입증이 되면 이때 무슨 가액을 하겠다? 이때는 사실상 가액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사실상 가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들 다시 한번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열거해 보세요. 국수, 공판장, 또 부동산 거래에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 또 그렇지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에 있어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90%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무슨 가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 이거 80% 그러고 나왔었습니다. 8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90%. 80%가 아니라 90%.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간주 취득일 때 무슨 가액을 하죠?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무슨 가액을 해야 돼요? 증가한 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과세표는 증가한 가액입니다. 여러분들 증가한 가액이란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증가한 가액이란. 대신에 여러분들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입증 시에는 무슨 비용으로 해라? 무슨 비용을 하라고요? 소요된 비용으로 하라. 소요된 비용으로 하라. 응? 아셨죠? 그래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이거를 증가한 가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 너무나 중요한 거 이해하시겠죠? 뭐가 중요한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취득세를 구하는 거예요. 취득세 계산 산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 과표는 실질 취득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어떻게 결정한다?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시가표준을 예외적으로 하며 국수공판장 등 객관취득세를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객관적 취득. 여러분들 그래서 1페이지에서 무조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1페이지에서 무조건 한 문제예요. 무조건 한 문제. 한 문제 무조건 이상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측에 3번 사실상 취득 가격에 있어서 옆에다가 한마디 써주세요. 취득가액의 범위예요. 무엇의 범위요?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의 범위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다. 자, 1억짜리 집을 사면 얼마 필요하죠? 1억 500뿐만 아니라 더 필요할 수 있지. 왜냐하면 취득세도 물론 내야 되겠지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되겠죠. 수수료는 안 줘요? 수수료도 줘야 되잖아요. 맞죠? 할부로 사게 되면 할부 이자 등도 나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맞죠? 토지 지목 등을 변경하면요 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데 있어서 그 취득가액이 그냥 순수한 원가만을 취득가액으로 볼 거냐, 그 부대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자, 취득가액의 범위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범위에 뭐 하는 게 있고 포함하는 게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첫 시간에 첫 번째 제가 설명하자마자 했지만 뭐는 포함하죠?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이 포함하죠?
네,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에 포함. 건설이자 아시죠? 완성되기 이전에 이자비용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부이자와 연체료로서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로 사보면 알아요.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요. 할부 개월이 24냐 36이나 48이냐에 따라서 구입할 때 할부 이자가 확정이 돼버려요. 맞죠? 그래서 이런 할부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네? 논리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개인의 납세 능력을 고려해서 개인의 경우에 할부 이자는 뭐 하지 않겠다? 개인이 취득한 할부 이자는 포함하지 않겠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로부터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금액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국가로부터 개인이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가액으로 해야 돼요?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죠. 이 사실상 가액으로 할 때 취득하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할부이자나 연체료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말장난인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하지만 예? 의무적으로 부담이에요. 하지만 이용자가 뭐 하는 비용은? 분담하는 비용은. 이용자로서 분담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개 수수료 등 포함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채무, 조건부, 부담부 중에 있어서 뭐는 포함한다? 채무 인수액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아셨죠? 그 다음에 채권 매각 손실, 국민주택 채권 매각 손실액도 당연히 취득가액 포함이 돼요. 아셨죠? 근데 보통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서 뭐 합니까? 바로 할인해서 팔죠. 그럴 때 이자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할인 차손이 생기는데 그 손실도 취득가액에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포함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포함되지 않아요? 광고, 선전비, 이주비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도 안 되죠? 부가가치세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할인액도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 많이 조셨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취득 시기도 중요하고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도 또 중요합니다. 아셨죠? 한두 문제 넣었죠? 쉬었다 할게.